안녕하십니까. 코다TV 김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경희대학교로 왔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의 정범진 교수님, 원자력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우리 경희대학교 정 교수님 연구실 바로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만남을 갖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예. 정 교수님, 우리가 2018년 이맘때쯤이더라고요. 네. 2018년 이맘때쯤 우리 코람데오닷컴이 정 교수님을 인터뷰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2019년 11월 4일자 JTBC 뉴스에 그게 9시 뉴스인지 뭐 8시 뉴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JTBC 뉴스에 손석희 사장이 제 기억에는 3분 이상 한 4, 5분까지 간 것도 같아요. 3분 이상 우리 정 교수님과 코람데오닷컴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 교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때. 네. 그래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 교수님이 좀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야당에서 정 교수님을 영입하려고 했다가 그 사건으로 이게 약간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 교수님 다시 한번 만나 뵙고 또 얘기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선 2018년도에 제가 목사님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은 그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탈핵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는 그렇죠. 기간이었고 또 이제 그 동안에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활동하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게 그 교회가 이제 기본이 되는 우리는 뭐 크리스천 미디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활동도 하지만 이제 어떤 뭐 제 신앙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원자력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에너지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어떤 거냐면 뭐 처음에는 뭐 나무도 떼다가 석탄, 석유 이렇게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과학적인 진보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과학자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들을 과학자는 발견하는 것뿐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딱 따가지고 이게 과학자도 아니고 좀 종교가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죠. 보도가 그 JTBC에서 됐죠. 그리고 사실 그 시기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영입 인재로 저를 이제 불렀던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때 애초에 영입될 때부터 국회의원은 안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영입식에도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지금 탈원전이라는 문제가 너무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범진이라는 이미지를 써도 좋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제 아마 그쪽에서는 제가 국회의원 될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저는 좀 이런 거죠. 이렇게 아무 이유 없어도 누가 좀 돌리고 그러면 기분 나쁜 건 있지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였기 때문에 뭐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사실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추가 보도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저를 그렇게 음해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만남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손석희 사장께서 그때 기자가 계속 고발조로 계속 정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손석희 그때 앵커 사장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요. 그 언론인으로서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손석희 사장이 보니까 거기다 무슨 멘트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분명히 종교 차별이거든요. 어떤 종교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으로
자기가 전공하고 자기의 소위 말해서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종교 차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손석희 사장이 그때는 뭐 바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느낌적으로 아는 거죠. 네. 느낌적으로 알고 더 건드리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알고 아차한 거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범진 교수님 하여튼 저희 코다 인터뷰 때문에 고생하신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기억에 정 교수님이 그런 이제 일이 있어서 전화할 용기도 없어서 문자로 정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정 교수님이 바로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후회가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신앙의 고백대로 이야기하는 것뿐이고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자 받고 야, 이 양반 정말 목사님 근데 저 신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신앙이 대단하다고 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신앙의 측면으로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 양반은 일관된 분이다. 그 다음에 앞뒤가 똑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사람 영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정신 차리시고. 적극회의는 안 할 겁니다. 예,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그래서 우리 코다 또 우리 이사진들도 모여서 우리 정 교수님 어떻게 도울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정 교수님 신앙대로 일단 하나님께 맡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교수님 너무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귀한 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에서는 좀 어려움 없었습니까 혹시 그때? 교회 자체에서는 뭐 제가 그런 활동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리기를 제가 지금 탈원전 정책과 맞서기 위해서 뭐 언론에 나가기도 하고 뭐 방송에 출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종교인이니까 신앙인이니까 이게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이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사실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에 대한 제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 마음을 다스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 이걸 계속 이제 알려주고 이제 바른 사실을 알려드리는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제 생활에 크게 큰 영향이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뭐 강의하고 뭐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 교수님 보니까 옆에서 지금 벌써 우리가 한 2018년부터 봤으니까 몇 년 됐잖아요. 하여튼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흔들림 없는 그런 뭐랄까 그런 배짱 그런 거 어디서 나옵니까? 흔들립니다. 조금 흔들리는군요. 이게 흔들리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저희 과학에서는 그 안정되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흔들렸을 때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안정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데 네,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 꼭대기에 공이 있는 것과 골짜기에 공이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탁 치면 꼭대기에 있는 공은 딴 데로 가잖아요. 근데 골짜기에 있는 공은 탁 치면 움직이다가 다시 자기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서의 안정성은 그겁니다. 이제 옆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움직이는데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면 안정적인 겁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충격량이 매우 커져가지고 이제 산을 넘어가 버릴 정도면 이제 좀 다른 거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흔들리지만 제자리에 있습니다. 야 은혜되네, 은혜됩니다. 그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는 나의 바위시요. 산성이 주할 때 그 바위에 딱 이렇게 있으면 흔들어도 그 바위 밑에서 있는 것처럼 하여튼 근데 흔들리긴 흔들리셨네. 그럼. 네, 흔들리죠. 교수님 최근에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이 크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원전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뭐 거의 모든 매체에서 보도하고 뭐 시민단체에서 뭐 고소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우선 진실 이전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후쿠시마에서 저장되고 있는 물이 있는데 거기 있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얼마냐? 그 다음에 지금 배출하겠다는 양은 얼마냐? 또 배출하겠다는 농도는 얼마냐? 그것이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아니냐? 또 그 배출 기준치가 우리나라 것과 일본 것이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회적인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그 정보를 줬느냐 안 줬느냐 아니면 그 방류 계획을 우리나라와 협의했느냐 안 했느냐 일본과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 무슨 식민지 피식민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결해서 보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과학적 진실과 사회적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진실은 물리적인 현상을 다루는 일들입니다. 그 옛날에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거죠. 근데 당시에 사회적 진실은 천동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자연과학적 진실들은 현상론적인 진실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사회적 진실로 보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진실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하냐 다수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뭐 4차 산업이 발전한다더라. 그럼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진실이 통하는 영역이 있고 그러나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런 문제는 과학적 진실로 봤어야 되는 문제들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문제를 자꾸 사회적 진실로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못 믿겠다. 일본은 나쁜 나라다. 뭐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 때 그 뭐 다이빙 벨이라고 했나요? 이제 물살이 세고 하니까 잠수사들이 이제 자꾸 쉬어야 되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 안에 이제 다이빙 벨을 집어넣어서 그건 큰 종이죠 일종의 밑에가 뚫어져 있는 그걸 물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잠수사들이 거기 들어와서 좀 쉬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을 늘리겠다 하는 거였는데 사실 밑에가 뚫려 있는 배를 이제 바닷물에 집어넣으면 뭐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늘어나니까 밑에 들어가면 10기압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압력이 적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게 물살에 다이빙벨 자체가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그 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 거였는데 그 당시에서도 이제 사회적 논의가 많았죠. 그래서 다이빙벨이 독일에서 성공했다더라. 뭐 요즘은 믿을만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또 뭐 당시 정부가 어떤 수색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이빙벨을 안 설치하는 거래더라. 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이빙벨 가져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못 쓰는 거였죠. 그리고 다 돌아왔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사회적 진실을 통한 논의의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과학적 진실을 그럼 얘기해 주세요. 2011년도에 사고가 막 나서 원자력 발전 원자로 안에 있는 해결료를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다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들을 바닷물로 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 2011년도에 그렇게 그냥 원자로 씻은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물들이 이제 해양으로 방류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핸드폰 앱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 환경 방사능을 측정하는 포스트가 120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간적인 환경 방사능을 측정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올려줍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요? 전국토 환경 방사능이라는 키워드로 앱 서치해 보시면 그럼 이제 무료 앱이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군데를 하고 있고요. 해양수, 바닷물은 26군데를 정기적으로 채취해가지고 그 안에 뭐 삼중수소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 후쿠시마는 이제 지금 10년 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 후쿠시마 때 그다음에 지금까지 매년 예. 분기별로 측정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측정된 게 없어요. 그걸 비교할 수 있으니까. 예, 분명하게. 예. 그래갖고 그건 공식 자료고 예. 지금 국가기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방류를 했는데도 우리나라엔 영향이 없었습니다. 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후쿠시마를 두려워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예. 방사선 피폭을 받았다거나 방사선 물질을 흡입했거나 아니면 방사선 그 물고기를 드신 분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류하겠다는 양은 예. 그 당시 방류하겠다는 양의 1%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거는 훨씬 전에 그렇죠. 있었군요. 그때도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만극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컨대 뭐 이제 그 당시에도 무슨 뭐 그 당시에 방사능 물질이 시뻘겋게 대서양으로 퍼져나가고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림도 있었죠. 예. 그 원그림에는 거기 척도가 나와요. 근데 그 척도를 자르고 방송에 내보냈는데 예. 그 원그림을 찾아서 보시면 거의 한 1조 분의 1 정도로 희석돼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올 정도나 그리고 1조 분의 1, 뭐 1억 분의 1 정도인데 예. 그 이제 로그 좌표로 그리면은 이게 좀 과장되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막 유포되면서 사실은 이게 바닷물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뭐 좀 집어넣었다는 게 뭐 희석되고 나면은 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2011년도에 그 방류한 것도 지금까지 하나도 뭐 발견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류하겠다는 건 굉장히 작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 최근에 작년 11월 무렵인가 그 YTN하고 경향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후쿠시마에 저장된 물의 70%가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에 예. 그 보도 자료가 그 보도가 2번 있었습니다. 그래고 그게 제가 그 지금 2018년 중반쯤에 제가 어디 워크숍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때 네. 저는 그 20%가 배출 기준 미만이다. 20%는 지금 당장 배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70%가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 그 얘기는 30%는 배출 기준 미만이다. 아, 그 말이네. 그렇죠. 예. 와인이 뭐 비관론자들은 반병밖에 안 남았구나. 예. 낙관론자는 반병이나 남았구나. 근데 그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70%가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라는 보도를 보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럼 30%는 배출 기준 미만이란 얘기네. 예. 이거를 깨달아 줄 거를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 감각이 없는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도에 거기 확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뭐 붕어빵이 1,000원에 5개인지는 알지만 예. 한 개에 200원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한다.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 나눠보질 않는다는 거죠. 후쿠시마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거는 공포가 사람을 사로잡으면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후쿠시마에 대한 많은 공포 스토리들로 오염이 돼 있어요. 예. 예컨대 무슨 보면은 후쿠시마의 참혹한 장면 해놓고 무슨 뭐 논밭이 엎어져 있고 차가 뒤집어져 있고 뭐 차가 뭐 한 4층 건물에 옥상에 얹혀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확 나오거든요. 아주 전쟁터처럼 비참하게 된. 근데 그거는 쓰나미가 일으킨 일이지 방사선이 일으킨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쓰나미가 일으킨 일과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쓰나미로 2만 명 넘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기억해요. 아무도 죽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바로 맨눈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과학적 사실에 대한 사회학적 또는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치적인 면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오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뭐 세상에서 막 떠드는 것처럼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사실 그 어간에 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이제 일본이 2년 내에 망한다 뭐 이런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행정학과 교수님이 설문지를 만드는 걸 이제 검토해달라 그래서 제가 검토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설문이었죠. 근데 설문지의 내용이 질문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예요. 예. 그랬고 이거 잘못된 질문이다. 예. 근데 이제 아직도 제가 잘못된 질문이다 했을 때 시청자들은 저게 무슨 잘못된 질문일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없었으면 좋겠는가는 정답은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입니다. 예. 그런데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할까요? 석탄으로 할까요?가 바른 질문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할 거냐, 뭐 태양광으로 할 그렇지. 거냐, 이게 바른 질문이지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놓고 있었으면 좋겠느냐 없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인 거였죠. 그렇지. 왜냐하면 전기라는 엄연한 수요를 잃어버린 거니까. 그렇지. 이제 비슷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석탄을 뭐 떼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석탄이면은 이산화탄소 나올 거고 공해물질 나올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미세먼지 엄청 나오죠. 예, 예. 미세먼지 나오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거 아니었으면 숲을 뗐을 것이다. 나무를 뗐을 것이다. 그렇죠. 예. 내 주변에 있는 숲에서 나무를 해다가 뗐을 것이다. 라는 생각, 난방은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얼어 죽을 수는 네.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숲을 지키는데 저석탄이 사용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석탄을 안 떼고 숲도 안 떼겠다, 밥도 안 해 먹겠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 나는 뭔가 에너지는 필요로 한데 석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석탄에 대해서도 석탄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저게 석탄이 떼주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나무는 유지가 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뭐 제가 석탄 옹호론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됐죠. 예. 저는 아마 목사님하고 비슷한 세대, 국민학교 나온 세대인데요. 예. 저는 이제 버스 타고 혹은 기차 타고 이제 시골 내려와 보면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새빨개 썼던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 초등학교 그렇죠. 때. 옛날에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차 타고 가보시면 정말 숲이 우거지거든요. 예. 흙이 안 보일 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아진 겁니다. 그 네. 이유는 뭐냐면 그것 대신에 석탄이나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뗐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석탄이나 석유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나 이산화탄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환경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연 친환경이라는 게 뭐가 친환경인가? 예. 이게 예컨대 자원을 적게 쓰면 친환경이겠다. 그렇죠? 그다음 폐기물이 적게 나오면 친환경이겠다. 땅도 적게 써야지 친환경이죠. 땅을 많이 쓰면 숲을 없애야 되니까. 근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이제 우라늄은 1g이 석탄 3톤, 석유 9드럼 정도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1g이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핸드폰 요거 예. 하나에 200g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1g이면 요거의 한 200분의 1 정도의 예. 무게의 우라늄이라는 쇳덩어리에서 석탄 3톤, 뭐 석유 9드럼 정도의 에너지가 나온다면 굉장히 고밀도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1g이 들어갔기 때문에 폐기물도 1g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밀도기 때문에 땅도 조금밖에 안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에너지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자원이 고갈될 때를 대비해서 환경이 오염이 될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숨겨놓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쓰게 됐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런 말씀을 최초 인터뷰 드렸죠. 때 예. 드렸던 것이죠. 예.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원자력, 뉴클레어 파워, 원자력, 우리는 이제 번역이 원자력 이렇게 돼 있어갖고 예. 원자, 폭탄하고 뭐 이렇게 겹치면서 약간 이 용어의 이미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요즘에는 소위 골수 환경 보호론자들도 이 원자력에 다시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 어떻게 된 건가요? 그 환경과 원자력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기후 온난화라는 주장도 이제 오랫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기후 온난화에 대처하는 방법도 사실은 시대가 따라 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적게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예컨대 제철소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또 이제 그 산화철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또 코크스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철소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설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포항제철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미국 내 제철소들을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철소들이 문을 닫아요. 예. 근데 우리는 철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철소가 중국에 가서 공장을 엽니다. 예.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구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중국에서 저기 황사 타고 먼지 타고 바람 타고 미세먼지 막 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네요. 한 몇 년 전에 제주도도 예.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섬이 되겠다. 예. 이제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는 걸 선언을 해요. 예. 그런데 전기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뭐 육지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갖다 쓴단 말이죠. 예. 그러면 나는 안 냈지만 예. 내가 낼 거를 누군가 딴 사람이 냈다면 그건 절약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재생에너지라는 걸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이제 한계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선 비싸고 땅을 많이 필요로 하고 네. 또 출력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환경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건 환경적으로 무조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환경론자들이 지금 생각이 네. 바뀌기 시작했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원자력 써야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영국은 이미 한 2003년서부터 예. 원자력을 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그리고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원자력을 쓰는 정책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구글 같은 데도 맨 처음에는 재생에너지 어쩌고 하다가 요즘은 원자력 써서 이산화탄소를 안 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원자력을 다 쓰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만 아직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원자력은 지금 그 아까 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유기농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거는 그 농약하고 비료를 안 쓰다 보니까 당연히 소출이 적죠. 그러니까 동일한 양의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땅이 무한정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만약에 땅이 유한하다 그러면 예. 어느 순간에는 숲을 개간해서 농작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유기농은 친환경이 아니고 친인간입니다. 사람한테 먹으면 좋은 거지 환경한테는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막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땅을 적게 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땅이 귀하고 비싼 나라는 더 중요한 거고. 근데 재생에너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땅 문제 때문에 좀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런 과학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한 생각은 아니지만, 아니 멀쩡히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던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이제 농촌교회나 어촌교회 방문하면 그 교회 옆에 분명히 푸른 산이었는데 그걸
확 깎아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뭐 태양광 한다고 막 시뻘건 흙이 다 보이게 네. 그런 걸 보면은 참 이게 맞나 싶은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는 환경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런 정책들이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유추해 보건데 소위 말해서 그 아주 스트릭한 환경 보호론자들도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고 네.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 역설적으로 그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태양광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도 많이 심각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자전거의 친환경성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아, 그러죠. 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전거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예. 인간의 힘으로 가니까 이게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죠. 예. 그런데 만일 그 자전거를 사놓고 몇 번 안 탄다. 그러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전거 만드는데 에너지가 들어간 거니까. 또 자전거가 이제 일반 자동차들과 같이 도로를 점유하면서 자동차의 속도를 늦춘다. 면 자기 자신은 친환경적이지만 옆에 있는 차들은 비환경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또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했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자전거가 많이 안 다닌다. 그것도 자전거가 친환경적이 아닌 거죠. 낭비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전거는 친환경적이다라고 정의해 놓고 자전거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친환경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친환경적인 부분은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이지 않은 부분은 좀 억제를 하는 방식이 좋다 하는 것이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소를 햇볕이 아주 잘 드는 곳에 설치해서 전기를 많이 얻어 쓰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근데 예컨대 햇볕을 바라볼 수 없는 아파트의 벽면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가 얼마 안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들어간 에너지만큼도 안 나온다. 하는 걸 막 설치하는 건 그건 환경적인 활동이 아닌 거죠. 또 숲이 가지는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숲이 가지는 뭐 지진을 뭐 나무가 뭐 흙을 잡아주고 하는 기능도 있고, 또 거기서 어떤 그 이산화탄소를 숲이 흡수하는 영향도 있고, 어떤 생물종이 살아가는 환경도 있고, 어떤 숲이 주는 순기능을 없애고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과연 순수하게 인간한테 유리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밤 혹은 장마철 같은 때 이제 태양광이 가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뭘로 공급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예. 그때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발전소를 따로 지어놓고 태양광 발전이 전기를 생산할 동안은 놀리고 있다가 태양광 발전이 죽으면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예비 발전으로 아니면 태양광 발전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만 언제 출력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예열을 하는 예열 운전을 계속 시키면서 연료를 낭비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한테 가장 합리적이고 이제 그 좋은 방식으로 정말 친환경적 방식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태양광 발전소는 최근 들어서는 너무 좀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중국산 저가 태양광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일조량 자체가 좀 작지 않습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절반도 안 그런 되고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태양광이 좀 유리한데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여건이 되는 곳에서 이제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는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태양이 좋고 바람이 좋은 곳을 골라 가지고 이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발전을 잘하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곳에 막 설치됐다거나 아니면 저가 제품이 들어와서 수명이 금방 끝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패널들을 갖다가 재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과학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재활용한다는 건 항상 다운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종이가 원래 종이보다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항상 조금씩 나빠지는 쪽으로 재활용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 태양광 패널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나쁜 종류의 재활용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활용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선언이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다시 그거 가지고 다시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 하더라도 공장은 다 중국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재활용을 하나요?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 목회하면서 주보를 재활용 용지로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재활용 용지가 비싸요.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어디 가다가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제가 예, 사실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였는데 친환경 제품은 우리가 좀 비싸더라도 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대 교수 입장에서 보면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생산하는데 투입된 총 자원을 몇 개 생산했느냐 개수로 나눴을 때 가격이 나오는 거죠. 비싸다는 건 자원 투입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재화를 만들었는데 자원 투입이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친환경적이냐고. 그러니까 재활용을 했을 때 더 싸져야 친환경적인 거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뭐 표백제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그냥 펄프 떼다 하는 것보다 더 비싸졌다. 그러면 그렇죠. 아직은 재활용할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어거지로 재활용을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의 위안만 삼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아주 그 TV 뉴스에 보면 웃기는 것들이 많아요. 예컨대 무슨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태양광으로 조리를 하는 식당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식당이 인기여가지고 차를 5시간 몰고 가서 먹고 왔다. 그럼 휘발유로 요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재활용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 어디에다가 재활용 집을 짓는데 거기는 뭐 철골 구조물은 유럽에서 철도로 쓰던 걸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그럼 운송비가 더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거를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저걸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냐? 이건 미친 거다. 확실히 공대 교수님이라 그런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전혀 안 보이는 관점을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그 그레타 툰베르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미국 가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나는 비행기 탈 수 없다. 이 비행기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행기 탈 수 없다. 그래갖고 요트로 갔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요트 승무원 12명이 비행기 타고 모시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혼자 비행기 타면 갈 건데 12명이 비행기를 타게 만든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아둔한 건지 악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네요, 사기. 악한 거죠. 사기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한때 학생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고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고아가 불쌍한 이유는 걔네들이 뭐 먹을 게 없고 집이 없고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부모라는 존재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환경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환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부 요만큼만 보고 이제 생각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친환경적이라고 여겼었던 활동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적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 뭐 지율 스님이 그 뭐 천성산의 도롱뇽 걱정을 해가지고 KTX 터널 뚫는 걸 반대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식사도 안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느라고 뭐 몇 조씩 국가적인 손실이 났는데 지금 이제 KTX는 다 개통이 됐고 도롱뇽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예. 그래서 실은 그럼 그분이 악한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세계관이 잘못됐던 거죠. 그렇죠. 그분의.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환경을 사랑하시고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이제 나쁜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데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분들은 정말 환경을 사랑하는 좋은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세계관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예. 또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론적 관점에서. 예, 자전거는 무조건 친환경적일 예, 예. 거야. 태양광은 무조건 친환경적인 거야. 이런 판단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그 환경에 부담을 더 주는 쪽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홀리스틱 뷰, 전체적인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전거 비유나 이런 게 참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그 허점을 딱 짚는 것 같은데.